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조차 고리 월세 문제를 다루고 나섰습니다. 저는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거의 확연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임대차 보호법, 즉 임대인의 약자적 지위를 갖다가 악용하지 말도록 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전세나 월세를 올리지 말게 하는 그런 법이 있지만 의미가 없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기준금리의 4배 이내,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1.5%니까 6% 이내에 전월세 전환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에, 그러니까 전세가 2억이라면 2천만원 이상은 못 올리는 겁니다. 그 두 개 중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건데요. 이런 법이 있지만은 한국의 주택시장은 거의 엄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한 어떤 등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임대차 보호법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임대차에 대한 실명제도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전국의 땅을 다 토지 실명제로 해서 공시지가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에 대해서도 실명제로 해서 거기에 공시임대가를 왜 적용을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도 받고, 그리고 임대료 인상도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요. 지금 월세가 이 전체 임대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작년 초에는 27%에서 올해는 지금 45%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쯤이 거의 임대차에서 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가구당 월세 평균이 75만원이고 100만원 이상 월세를 내는 가구가 25%고 강남 3구에는 월세 평균이 100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도 보증금이 있죠. 혹시 월세 안 내고 떼먹고 도망갈까봐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렇게 반 전세 반 월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월세 보증금도 많이 3, 4천만원씩 올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돌리는 이 전환 이율이 지금 현재 평균 7.5%가 넘는다.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7.5%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도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세 1000만원을 보통 월세로 환산할 때 10만원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매달 10만원씩을 내면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7.5%보다도 더 크지 않습니까? 12%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문 보도 내용보다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월세를 내는 비중은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맡겨서 돈을 버는 것보다 7.5%하고 기준금리 1.5%,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받겠죠. 근데 실제 지금 전세 월세 전환율을 평균이 7.5라는데 보면 4배 정도 돈을 더 버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겠습니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요. 전부 다 전세 올리는 만큼은 현금으로 내라, 아니면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는 월세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월세도 수두룩합니다. 자, 지금 저금리 속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건 저금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면요, 그래도 전세를 줘가지고 목돈을 받아서 자기 돈 조금만 얹어서 집을 사놓으면 나중에 올라가니까 투기 차익을 노리려고 하겠죠. 근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저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어서는 곤란하다. 임대료에 대한 규정에 나서야 된다. 자, 자본주의 중에서 가장 첨단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이지 않습니까? 뉴욕에 한번 보십시오. 뉴욕에 이 임차료 제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1년인 아파트 월세는 동결하고 2년인 아파트는 월세 상승폭을 2%로 제한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월세를 올릴 경우 지역 평균 월세가의 10%를 최고의 인상분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의해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디에는 얼마 받아야 된다는 표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집주인 모임이 있고 그 임대인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와가 이 집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데 평균 얼마 올리더라.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올리는 겁니다. 한국처럼 주인이 갑으로 뭐 부르면 나가든지 그 돈 내든지 이렇게 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요. 주거 문제가 거의 개인들의 어떤 선택으로 내몰려버리는 양상이 있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나는 그런 양상도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도시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저소득층의 가장 딜레마가 뭔가 하면요, 주거 문제입니다. 미국에도 월세 문제, 전세는 없죠. 월세 문제가 심각한데요. 몇 달치 보증금을 선불로 내고, 그 다음 개가 있으면 또 개나 애완동물 보증금도 패트 디파지트라고 또 냅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요. 미국에는 보면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지금 현재 월세가 300만 원, 1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180만 원, 4억 6천만 원에 271만 원, 이런 식으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냥 침대 하나 놓여져 있고요. 화장실하고 부엌은 공동으로 쓰는 그런 것도 지금 700불이고 월세로요. 그리고 화장실하고 주방을 따로 쓰려면 1000불이 넘어갑니다. 바바라 에렌 라이크라는 미국에서 좀 진보적인 여자가 이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최저임금을 받아서 월세를 내고 그리고 음식물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이 나온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그때 미국의 모텔, 서민층들은 모텔에 삽니다. 주당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모텔의 주당 비용이 250에서 300불 사이입니다. 주당. 그러니까 한 달에 1200불에서 1000불 정도 되는 거죠. 모텔에 사는 게. 그래서 열악한 모텔에 사는데도 주거비가 이 정도 든다. 근데 본인이 직접 노동 체험을 한다고 월마트에 가서 하루에 7불 받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8시간 일하죠, 미국에. 7, 8, 56, 56불.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일이라니까 5, 25, 6, 30, 280불. 뭐 이것저것 해서 뭐 한 달에 한 300, 일주일에 한 320불 정도 받을 겁니다. 근데 모텔에 얼마 갖다 줘야 돼요? 300불이나 245불을 갖다 줘야 돼요. 제일 싼 집이요, 하루에 한 2만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제일 싼 집도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는 사람은 25불을 내야 됩니다. 제일 싼 집도. 운막 같은 집이 하루에 25불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 빈곤층이 5천만 명이 훨씬 넘고 한 7천만 명이 육박해 간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은, 이 사람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즉 월마트나 맥도날드 근로자 수준으로 받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소득으로 주거가 없는 사람은 집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의 빈곤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요,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고리 월세 사회로 주거 문제가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나 정치권이 방치한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돼갈 겁니다. 야, 요즘 뭐 캥거루족, 리터루족, 젊은 사람들이 전부 집에 붙어서 살라 그러는 이유도 이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버는 소득 중에서 주거비에 30%, 40%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평균적인 통계인데요. 지금 주거비에 30, 40% 이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주거비에 30%를 낸다고 하면요. 내가 한 달에 500벌어서 150을 주거비에 낸다. 400벌어서 120만 원을 주거비에 낸다. 그러고 내 생활이 되겠습니까? 300을 벌면 주거비에 얼마를 내게 됩니까? 90만 원을 내면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을요, 방치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 방치하느냐? 부동산이 활성화되려면 임대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계속 임대를 주고, 이렇게 돼야만이 부동산이 활성화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집사라고 했던 정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월세 문제들을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부분이 부동산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제 활성화나 부동산 활성화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국민들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 중에 정부는 어려운 사람부터 신경을 써서 정부의 정책을 집중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대선에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사람이 대선에 당선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